네, 오석준 교수, 김원장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헤어스타일이 뭐 좋아지셨습니다. 제가요? 왜요? 평소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근데 오늘 더 그래요? 좋으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만져서 그런가? 거의 연예인 스타일인데. 그런가? 아무튼 우리 김원장 기자는 두 분이 사귀시는 건 아니죠?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셔갖고 또 그렇게 감기에 걸려 오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이보고도위원회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 그냥 저희 뭐 입풀기로 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사실은 그 나라살림 경제연 그 연구소 이상민 소장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위원. 예, 이상민 위원님이 소장은 정창수. 네. 네. 잘하시네. 네. 네, 참 뭐 여러 우리 예산 중에 그래도 이런 예산은 뭐 불필요하다. 뭐 그래도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 예산은 정말 이북오도위원회를 우리가 여기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네, 한 매년 100억 정도 들어가죠. 네, 거기 이제 차관급 이북 5도 지사를 5분 임명을 해서 그분들 1억 5천 정도 연봉을 주고 업무 추진비 따로 주고 그 밑에 북한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그래 놓았으니까 과거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 행정부의 기관을 만들어 놓고 장을 만들어 놓고 월급을 주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하는 일을 들여다봤더니 뭐 반공사상 고치, 북한 정보 분석, 우리 통일부도 있고 거대한 정말 전문 인력이 있는 국정원도 있고 이런 예산 우리 굳이 계속 갖고 가야 할까? 굳이 100억씩이나 투입하면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명예직으로 하세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명예스럽게 정부가 임명장 주고 명예롭게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헌법 구성상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라도 사실 임명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차관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도 똑같이 조금 줄이되 좀 필요하면은 뭐 사업을 조금 더 한다든가 해가지고 100억을 유지하는 선에서 좀 사업 늘리고 인건비 좀 줄이고 해서 좀 실효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 사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쿠팡 청문회는 보셨습니까? 뉴스만 봤습니다. 네. 평을 좀 해주세요. 저는 청문회 매니아니까 봤는데 진짜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볼 게 없을 수가 있나. 네. 왜? 동문서답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그러니까 시전해 주던데. 그분 두 분. 네. 그분 대표인가요? 부대표인가요? 로저스 임시 대표이사. 네, 대표하고 그 CTO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작심하고 오셨더라고요. 동문서답하기로 뭐 물어봐도 I don't speak Korean 이제 한국말 못한다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우리랑 뭐 상관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대부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청문회는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다. 사실 이런 게 뭐 형식상 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이제 어떻게 미치는지를 한번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봤죠. 그래요. 우리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문회 이야기하기 전에 저것 좀 없애주세요. 그걸 뭐라고 하나 했더니 젊은 분들은 납치 광고라고 하더군요. 쿠팡 납치 광고. 배너 이렇게 건들지도 않았는데 쿠팡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다 들려 그러면 쿠팡 사이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오히려 더. 이것 좀 없애달라는 청원이 어마어마했더군요. 6월부터 방통위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저도 뭔가 클릭을 잘못했는지 제 컴퓨터에 저는 제가 깔지를 않았는데 쿠팡게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또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근데 이제 방통위가 6월부터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쿠팡은 이거 우리와 관련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제도가 이거 하나를 못 없애면 근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쿠팡이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이것처럼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게 편법인가? 이런 어떤 담벼락을 넘는 그러니까 유통기업인데 임원들 보면 유통 전문가들은 별로 없고 법 전문가들, 대관 전문가들만 잔뜩 있는 전임 사장은 대관 전문가, 새로운 사장은 변호사 이런 식으로 무슨 대관 위한 비밀 사무실 갖춰놓고 올 한해 뭐 지난 5년 동안 대관 직원 56명인가 뽑았다 그러고 올해만 20 몇 명 뽑았다 그러고 이게 그래서 무슨
CJ 신세계 이런 데 대관 사람들 5명, 7명 이러는데 여기만 50몇 명의 대관 인력을 갖추고 이 희한해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노무 관리도 그렇고 대관 업무도 그렇고 좀 너무 전근대적이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애티튜드라 그럴까요? 10년 전에 안 들어올 때 그때 그 노동족 올해 1월 환노위 때 불러서 안 들어왔을 때는 트럼프 취임식 간다고 그랬고요. 10년 전에 안 들어왔을 때는 농구하다가 발목 삐어서 안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문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분이 뭔가 그 유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식의 뭔가 그 새로운 오너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진짜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혁신하고 쿠팡이 하고 있는 혁신하고는 제가 볼 때는 쿠팡은 사람을 밀어 넣어서 갈아 넣어서 하는 혁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혁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쿠팡이 물론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면 발주를 해서 배송을 하는 과정인데 쿠팡은 이게 풀필먼트라 그래가지고 싹 깔아놓고 그중에서 주문 들어오자마자 발송을 하는 그런 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느냐 시스템이 한다기보다는 그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소비자에게 굉장한 편익을 갖다 주는데 시스템이 하느냐 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부 사람이 잠을 이겨가면서 주간은 10시간 가까이 9시간 반 야간도 9시간 가까이 평균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규직화해서 처음에는 정규직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점점 정규직화했으니까 반송도 너가 처리 뭐 이런 분류도 너가 처리 이런 식으로 점점 근로 조건이 나빠진단 말이죠. 이런 게 혁신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가지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를 쫙 완공해 갖고 냈다. 문 열어봤더니 거기 박사급 연구원들 10,000명이 막 우리가 물어보는 거 답변하고 있다면 이게 혁신입니까? 근데 어젯밤에 그 김범석 의장하고 그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하고 그 시그널 대화 내용 나온 게 공개가 된 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망한 근로자의 예. 잘 지켜봐라. 제가 이제 정확히는 안 봤는데 잘 지켜봐라고 했고.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저기 그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급이었는데 무슨 그렇게 그 저기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그러냐? 번역을 하면 네. 하면 그런 취지예요, 주장이. 그래서 시간급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CCTV를 지켜봤더니 열심히 일했다. 놀지 않고 그랬더니 김범석 의장이 그 사람들 시급제로 받는 사람인데 일을 열심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군요.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혁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대하긴 합니다. 저는 좀 기자님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대하게 보는데 왜냐면은 혁신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사실은 뭐 대단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제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든다면은 그것도 이제 혁신에 해당되는 거 보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혁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혁신이냐 그러면 또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물류 체계를 좀 혁신하고 사람들이 좀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소비자 욕구도 만족시킬 방향으로 쿠팡도 이제 진보해 나가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태만시하고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25년 6년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90%를 거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지금 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뭐 형식상 뭐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한국 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한국의 법과 제도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뭐 CEO나 아니면 이 실질적인 CEO에 해당되는 이 범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정부도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 지금 요 집단 소송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제가 공동소송을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혜택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단 소송으로 한번 더 나가봐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어제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뭐 과징금, 집단소 이런 거 말고 영업정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건설사 과거에 이제 뭐 GS건설, 검단지구 이런 게 이제 8개월씩 영업 정지를 맞았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요건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기 뭐 과징금도 지금 법안을 나왔는데 매출의 10%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쿠팡이 지난해 41조 매출 올렸으니까 4조 원인데 네.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될 테니까 M1 제가 딱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뭔가 제도 기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기반을 잘 이용해서 그게 혁신이라면 혁신일 수 있는 거죠. 그 학교 다닐 때 슈페터가 뭐 새로운 거 이거하고 이거 연결하는 게 혁신이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연결고리가 전부 사람 시스템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가 뭔가 느슨한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슨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저기 배달하는 분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것들. 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을 과연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수출한다면 뭐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뭐 여기선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에서 가능하겠지만 이 독일 가서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영국에서 이 시스템으로?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사회의 느슨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쿠팡을 잡아야지 하고 이 느슨한 부분을 규제를 강화하면 M1 다른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그 쿠팡의 CEO, 뭐 직책은 CEO는 아니니까 뭐 어떻게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결국은 주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제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권력이 미치기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저께 그 대표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프라이버시 로, 우리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에 바이올레이션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용어도 되게 약간 재밌는 용어를 써요. 그 데이터 리크라고 쓰는데 그 답변하신 분이 데이터 리크라고 쓰는데 리크는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누출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은 브리치거든요. 데이터 브리치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렇게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일부러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굉장히 그 미국에서 쓰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데이터 리크다 흘러나갔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죠? 이혜민 의원인가? 거기 보면은 네.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유출됐느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용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셨어도 좀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데이터 나갔냐. 그래서 이혜민 의원이 물어보는데 거기 보면 웹 크롤리 방식으로 나갔다고 니네가 단정하는 거냐. 근데 이혜민 의원은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도 있지 않냐 했더니 이제 그 답변하신 분이 우리가 본 증거에 따르면은 웹 크롤링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들어와서 개인 계정에 토큰으로 들어와서 그 화면을 긁어서 갔다는 거거든요. 화면을 긁어서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뭐 기타 중요한 정보들은 마스킹, 별표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보는 안 나갔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도 무슨 뭐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넣었어도 전화번호 넣었어도 이렇게 좀 가려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측에서 지금 아규먼트를 만들고 있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나가긴 나갔는데 중요한 정보는 다 가려서 나갔기 때문에 이건 그냥 데이터 리크고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미국 법으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서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보겠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책무감하고는 뭐 너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4년 전에 총수 지정 못 했잖아요.
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쿠팡은 총수가 회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주식회사 쿠팡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마 가장 민감할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 어떤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영업정지 조치 같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한시적이고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 진짜 지금 이제 쿠팡의 락인 효과 우리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SPC 파리바게뜨가 사고가 났을 때는 나 다른 제과점 빵 먹을 거야. 이게 이제 가능하지만 쿠팡은 진짜 탈팡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특히 쿠팡 플레이로 스포츠 같은 거 저기 집사람 아이디 얻어가지고 스포츠 이런 거 맨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게 비판을 하면서도 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혁신인지 저는 이게 독점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김범석 의장이나 쿠팡 측은 이걸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JP 모건조차도 이번 일로 소비자 이탈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던데 거기까지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김범석 의장이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이렇게 알겠습니다. 얕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매우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한 가지 네, 제가 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들 제가 이 표현하기가 묘한데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 순간 딱 넘어서면 그냥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걸 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이 우리 소비자들 너무 얕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제재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해본 그 경험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행정벌인데 행정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단 매출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이 매출 중에서 요 영업 활동과 요 범위 요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또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확정이 돼야 되고 무슨 그거에 이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정지 그러면은 뭐 이제 그 갑자기 모든 무슨 가게가 문 닫고 뭐 이런 걸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셧다운되고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관련 행위와 관련돼서 뭐 신규 모집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일상 영업을 다 하고 그렇게 건설사도 그렇게 아파트 짓는 건 다 짓고 그게 무슨 영업정지야? 신규 수주를 못 하는 거죠. 건설사도. 관련 행위에 대해서 뭐 6개월간 뭐 3개월간 정지. 아니 이렇게. 식당을 기준으로 한 문을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무슨 뭐 소리예요? 약간 우리나라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그렇죠. 검사님, 판검사님들이 뭐 진짜 너무 친기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은 세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언어 희롱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영업정지야? 대부분 근데 금융회사들 영업정지 다 그런 겁니다. 뭐 예컨대 뭐 관련된 무슨 뭐 보험에 요런 거는 신규 모집 3개월 뭐 영업금지. 이렇게 내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타격이 되는 거죠. 그건 영업정지가 아니라 영업 확장정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언어 희롱이라고 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진짜 한 5년 동안 공들어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딱 맞아갖고 발효돼서 그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 그 조합에 시공사 선정 그 회의를 최대한 영업정지가 끝나는 기간까지 미뤄야 되는. 에휴,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대형 언어 모델 LLM 성능이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제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인공지능과 경제라는 과목을 통해서 인공지능 가르쳤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SNS나 이런 뉴스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대형 언어 모형 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수능 문제를 풀려봤더니 몇 점을 맞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AI로 수능 문제를 풀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모형들은 상당히 문제를 잘 푼다. 근데 그래 100%는 안 나오네 그래도. 그래도 뭐 거의 이제 92% 챗 GPT가. 요거는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수학. 이게 이제 한번 수능 다음 날 이제 이런 게 나왔었고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거는 국내 AI 모형들이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 맞았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그래프 중에서 왼쪽 거는 이제 해외 거, 뭐 GPT랑 이제 제미니, 구글 제미니고 오른쪽 거는 이제 국내 것들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진중하게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수능 수학 문제 푼 성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적 나오는데 학생들 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이번에 왜 우리 수능 영어 BBC가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능이 뭘 하고 있는 시험인지 사실 좀 알기 좀 어렵지만은 야, 이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문제 있네. 예, 여하튼 그 왼쪽 거는 이제 해외 미국 거고 이제 오른쪽 거는 이제 국내 모형이에요. 뭐 네이버나 LG나 SK나 뭐 업스테이지 뭐 이런 모형으로 풀어봤더니 상당히 지금 수준이 지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내 AI는 이제 대학 못 가네 이러면. 그죠. 그렇죠. 이건 이제 대학 못 가죠. 못 가죠, 이 예, 이거는 뭐 예, 수학 안 보는 이제 전공을 가야죠.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건 왜일까?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여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펀드 같은 거 정부 펀드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름도 다양하게 붙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부 펀드도 지금 만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AI 수준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버린 AI, 우리나라 특유의 AI를 할 거냐, 아니면 해외 AI를 갖고 와서 우리 현지화시킨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돈이 이제 뭐 수십조 단위가 이제 막 계속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시점이 지금 온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 거대 언어 모델도 중요하지만 피지컬 AI 같은 확장성이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AI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 그 고민의 첫 번째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간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생태계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지금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독보적으로 잘하는데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AI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LLM 모델에서 우리가 저는 뭐 만약에 뒤진다면 이것까지 다 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LLM이고 먹을 때는 제가 두 분께 자문을 하나 구하겠는데요. 저 컴퓨터에도 퍼플렉시티도 깔려 있고 네. GPT도 깔려 있고 제미나이도 깔려 있는데 유료 가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료 가입을 안 하고 그냥 무료로 그냥 물어보는데 뭐 이 그 언론 여기서 이제 방송 진행하고 여기 필요한 거 해가지고 하니까 뭐 대충 나오던데요. 근데 굳이 유료 가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저는 유료 언론인들이 유료 가입까지 하면 좋고요. 네. 회사에서 네. 프리랜서지. 요즘 많이 가입하고 저는 회사원이 아니거든요. 네. 회사에서 많이 해주니까 그런데 가입하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좋은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팩트 저희는 이제 팩트를 파인딩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정말 많이 틀립니다. 방송 네. 사고 때 한번 하니까 쫙 나온 게 있어서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했었는데 뭔가 좀 찜찜해서 다시 해봤더니 안 나와 그게. 그 엉뚱한 정보도 많이 주던데요. 진짜. 근데 저는 재미나이 한 4개 새로 나온 모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4개 정도 좋습니다. 구독하고 있는데 유료로? 유료로 하고 있죠. 교수님 AI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업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움받을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까 우리나라 거는 왜 이렇게 그 문제를 못 풀었는가 보면은 우리나라 모형은 아직도 언어 모형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이 언어 모형들은 이제 추리 모형으로 지금 추론하는 모형으로 지금 계속 지금 개발이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모형은 아직도 말 맞추기 모형이 아직도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약간 논리 추론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이제 기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일종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로봇이다.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받았던 건 그 제미나이 새 모델 쓰는데 그 무료로 썼었는데 제가 뭘 이렇게 칼럼을 쓰다가 2015년에 그러니까 로미오는 가장 S&P 지수가 가장 높았던 운 나쁘게 높았던 날 5일 동안 $1,000씩 5,000달러씩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이걸 보유했고 줄리엣은 운 좋게 가장 그 S&P 500 지수가 낮았던 날 5일 동안에 $1,000씩 투자해서 5,000달러 투자해서 10년 동안 보유했다면 두 사람의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걸 제가 구체적인 텍스트로 물었는데 이 녀석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지수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종가 기준인지 뭐 애매하니까 스파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마어마한 ETF가 있거든요. S&P 500 추종하는 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입하는 스파이 종가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이 그래서 따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많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스파이로 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 얘기지. 기자님이 엉뚱하게 이상한 걸 하고 있냐. 네. 저희는 그냥 지수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꿈 중에 하나가 독립서점을 한번 차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AI에 독립서점을 차리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들어가 했더니 뭐 쫙 뽑아주던데요. 그건 그런 거 챗GPT가 잘하죠. 정리하는 거. 저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갖춰야 될 뭐 운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대형 언어 모형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익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업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 보고 하고 이제 전 뭐 신선하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약간 팩트 같은 걸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를 아냐 모르냐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 이제 이거를 자꾸만 가르게 되는데 사실은 팩트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빠르고 네. 예. 팩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뭐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팩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홍남기 같은 분이 이제 승진해 가지고 왜 또 갑자기 그분을 홍남기 그 예전 부총리가 암기의 대망입니다. 암기 대망. 그래요? 예, 네. 모든 사업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런 분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뭐 상상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뭐 추상화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개발시켜 나가면서 단순 이런 작업들은 이제 로봇들도 같이 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유형이 있죠. 뭐 기자시니까 기자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발굴성으로 스트레이트 빵 때리는 기자가 있는 건 박스형 기자라고 해서 네. 안무기하면 우석진 교수 그 양반 고향이 어디고 본관이 족볼게.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누구누구하고 친하고 뭐 연줄로 쫙 꿰고 막 이런 경우도 주로 있고 그런 그죠? 기자들이 기사가 안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고 형님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연을 끊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인연을 끊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과거 얘기를 털어낼 수가 있는데. 네. 네,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건 제가 그 순간에 떠오른 또 동료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요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가구 소득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여러저러 기사가 다 나와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제 통계청 이제 국가 데이터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제 가계 금융조사 이거하고 그다음에 KB에서 내는 KB 금융연구소에서 아마 낼 거예요. 여기 금융자산 여기 주로 이제 부자들 분석하는 건데 대개 흐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10억 이상 예금 갖고 있는 분들이 15년 전에 13만 명이었었는데 금융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주식 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47만 명이니까 해마다 9.3%씩 이분들이 예금과 주식으로 갖고 있던 돈도 2011년 15년 전에는 1,100조였는데 지금 3,000조니까 연평균 7%씩 늘었는데 공교롭게 요즘 논란인 그러니까 연평균 우리가 유동성이 시중 M2가 시중엔 돈 풀리는 게 한 7%씩 늘거든요. 자, 그러니까 돈 풀리는 게 넉넉한 분들에게는 충분히 자산으로 가고 그 자산은 해마다 7에서 9%씩 쭉쭉쭉 오르고 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겠느냐? 잘 안 간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보통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1분위가 하위 20%고 5분위가 상위 20%인데 그걸 주로 비교해서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걸 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기자들이 이거 분기별로 통계청 걸 받아보면 항상 5분위 거는 2% 정도 늘고 1분위 가난한 분들은 한 3% 늘어요. 근데 이 가난한 분들은 기본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고 11배 차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11배수인데 그러면 상위 20% 분들은 한 1억 조금 더 벌기 때문에 1억 더 번 분들이 2% 늘어나는 게 1%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 3%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서 비교가 안 되죠. 네, 늘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해마다 되풀이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 이 몇 퍼센트 늘어나는 것마저도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 분들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나온 국가 데이터처의 가계자산 통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3분위 그러니까 가운데니까 우리가 그냥 중산층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산층의 정의가 열린데 이분들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예요.
근데 뭐가 많이 늘었나 봤더니 부채가 9%나 늘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요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있는 20% 계층들이 자영업자가 많지 않나. 이분들마저 굉장히 힘들다. 그동안에는 1분위, 5분위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의 상투적인 이야기였는데 네. 지금은 중산층마저 매우 힘들다. 위기에 빠져 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뭐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지만은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그 가계 금융 복지 조사라고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자산 조사 중에서는 이게 제일 권위 있는 조사예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같이 하는. 예,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득이나 자산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엉터리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나요? 아니 그거는 통계청에서 한 700가구를 선정해서 그 정말 열심히 그 답을 하게끔 해서 그 추이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저기 보상도 해드려요. 예, 보통은 그래요? 그럼요. 네. 아니 보통은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소득 통계가 좋지가 않아요. 예컨대 그 우리 가계 도형 조사라고 하는 그 조사가 이제 사실 통계청이 여러 명이 날라가고 경제수석도 날라간 조사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것 때문에 뭐 통계 조작했네 뭐 해가지고 뭐 통계청장이 수사도 받고 막 이제 막 이런 조사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는 이제 소득 물어봐요. 얼마 버십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여기다 행정 자료를 엎어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랑 뭐 은행연합회 자료랑 뭐 이런 무슨 뭐 신용평가 조사를 엎어가지고 여기에 소득 얼마고 이런 게 행정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소득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물어보면은 소득을 보통 이제 부자들은 조금 번다 그러고 줄이고 좀 줄이고 조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 버는 줄 알아? 야 얼마 버는 줄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많이 안 나게 보이는데 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은 소득 격차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 한 달 전쯤에 나온 조사 결과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순자산. 저도 순자산. 내가 돈 지금 자산 갖고 있는 거. 부동산하고 실물자산하고 금융자산 다 합치고 그다음에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돈 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 순자산의 격차가 불평등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2025년 3월까지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거의 윤석열 정부 상위 20%가 17억이고요. 자산으로 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소득이었어요. 자산은 훨씬 격차 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밑에 20%가 4천만 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7억 대 4천만 원.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가 상당히 지금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80에서 85%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 따르면 지금 부동산 그 보유가 75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동하고 있다.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걸 반영한 게 아까 그 상위 10대 부자가 뭐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뭐 부동산에서 무슨 이제 임대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안 갑니다. 대부분 다 그 배당 나오는 ETF로 특히 이제 해외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산대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배당도 받고 그리고 환율도 조금 안 좋아지면은 거기서 이제 환차익도 느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거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만큼의 그 자산 격차 늘어나는 게 대부분 상위 20%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